한 발 더, 한 발 더, 죄송합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폭우가 지나가고 폭염이 왔더니 또 말을 좀 이상하게 시작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엄 5호 인사 국민통합비서관으로. 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된 강준욱 비서관의 저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강준욱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7월 15일자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이분의 전공과 국민통합이 무슨 관련인지도 일단 의문인데 과거 발언을 보면 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강 비서관이 지난 3월에 낸 책이 있는데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프레임의 여론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계엄을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서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계몽이다라는 극우의 주장과 비슷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보수측 인사의 추천을 받아서 강 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시각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한 거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강 비서관이 2018년에 페이스북을 보면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이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고 자신은 그리고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페이스북에는 국민들의 깨어남과 자유를 향한 저항 없이는 결코 저 사악한 놈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청이죠. 질본을 폭파하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백신과 방역을 부정한 거죠. 네. 네, 보수 측 인사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다. 이렇게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수의 종말과 보수에 관련해서는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이 가장 탁월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강준욱 그 국민통합비서관의 인사를 보면서 사실 이거는 국민분열비서관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의 종말을 오랫동안 외쳐왔고 또 사실은 내란과 싸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만들어낸 이 정부 또 지켜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강준욱 비서관의 그 지난 3월에 출판된 책을 보면 이건 뭐 내란을 그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동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거기에 뭐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 있는 게 어울릴 만한 인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누가 추천했는지까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참담함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통합이라는 것이 원칙을 가지고 통합을 할 때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칙 없이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항상 비빔밥과 군대에서 쓰는 짬밥을 비교하는데 원칙 있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갖다 내놔야 비벼서 통합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음식물 찌끄레기들을 섞어가지고는 이게 통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이 강준욱 비서관은 그 자리를 비키는 것이 맞겠다. 이게 뭐 사죄를 해가지고 넘어가고 뭐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저는 훨씬 더 넘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임금님계의 캔디님도 비빔밥이 좋다고 상한나물 넣어서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인사검증 제발 철저히 해달라 토당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철회 강선우 유지. 네,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논란이 됐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지명 21일 만에 철회를 결정을 한 건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어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영향을 미친 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강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냐라고 물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렇다라면서 현재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진숙 후보자 지명만 철회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자신을 모신 강선우 후보자에게 현역 의원 첫 낙마라는 오명을 씌우는 게 두려운 것이냐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선우 후보자 관련돼서. 글쎄요, 뭐 어제까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하고 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겠다. 라는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임명을 하는 걸로 봐야 되고, 사실 장관의 자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감수하는 건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국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임명 강행을 해왔던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텐데, 저는 이 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제기되는 문제 자체가 결코 저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갑질이라고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이 있는 쪽에서의 부당 지시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부당한 지시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라는 것은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사적인 일을 보좌관한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강선우 후보자가 그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만이 남은 것인데, 저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자에게 자신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전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네. 오히려 근절돼야 될 저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게 오히려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추천제도 했고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정부에서는 전 더더욱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글쎄요,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앞으로 지지율의 소폭 하락까지도 감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지금 집권을 한 지 2달이 이제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내란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네, 3특검이 저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말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소식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내란 특검 소식인데요. 내란 특검이 19일 토요일에 윤석열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구속한 지 9일 만인데 최대 2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는 구속기간을 다 쓰지 않은 거고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주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자마자 하루 만에 곧바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에서도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도 어차피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앉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재판으로 바로 넘긴 거다라는 거고요. 또 앞서 18일에는 내란 특검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김명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소식인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의 유선전화 02-800-7070, 좀 익숙하신 번호일 텐데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시인을 처음으로 한 건데요. 다만 경로는 없었고 특정인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당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서도 이제 본격 착수를 해서 지난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 그리고 극동방송과 김장한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한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훈 목사는 최상병 사건은 부탁받은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임성근 전 사당장도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백명규 목사, 이철규 국회의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그 누구에게도 구명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건희 특검팀인데요. 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서 출석 불응을 하거나 해외 도피를 하거나 도주를 해서 이제 수사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조 부회장이 지금 출석하지 않은 상태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죠. 이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도 지난 17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또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군경과 공조를 해서 행방을 추적 중인데요. 이거 방금 오후에 김건희 특검팀이 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달 29일에 윤석열 씨를, 그리고 내달 6일 8월 6일에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차근차근 3특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김건희 관련된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6일로 날짜를 좀 넉넉하게 김건희 특검에서 잡았던데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수사에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를 들면 무조건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조사라면은 참여하겠다는 식의 단서를 단다든지 아니면 또 조사 기일이 다가오면 아픈다든지 이런 식의 유사한 전략을 쓸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 쪽에서의 어떤 그런 꼼수나 여러 가지 그 회방에 대한 그 시도들을 좀 원천봉사하기 위해서 조금의 지금 기한의 말미를 더 넉넉하게 준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구속을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끌면 끌수록 본인만 더 많은 국민적 비난과 욕을 먹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이 김건희 씨 스스로가 이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전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는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남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서는 의외의 이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개신교 인사들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데요. 제 기억에 김장한 목사나 이영훈 목사가 압수수색,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에는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권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단체, 종교 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영원한 권력을 좀 누리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최혜병 특검에는 저는 박수를 마음껏 쳐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검찰이었더라면은 저런 식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극동방송을 갖다가 압수수색할 수 있었을까? 전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특검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이명현 특검이 이건 상당한 용기를 보여준 전 태도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구명 로비까지도 발본색원하겠다라는 태도로서 지금 압수수색 또 강제수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잘한 것은 사실 이철규 의원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윤희숙 의원조차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아, 그래요? 아니 이번에도 나연 송장이지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저는 최혜병 특검이 이 구명로비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요. 매우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도 드디어 이제 그 목소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정작 아까 나경희 기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경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였다라고. 뭐 일상적으로 화를 많이 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윤석열 씨의 경로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수사 외압의 하나의 증거로서 그 외압의 행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이 나왔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모해 위증으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되고 있고 또 한덕수 총리도 위증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 윤석열의 하수인들은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CCTV 영상과도 불일치되는 국무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산을 쌓아왔다가 지금 그 권력의 산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800-7070 그 번호에 대해서도 누가 전화를 했느냐 내지는 이 수사 외압의 본체가 윤석열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종섭 전 장관도 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진실을 더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등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압수수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여달라라고 하는데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권력에 기생하다가 결국에는 그 권력 자체가 이제는 뿌리가 뽑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친윤들 내지는 찐윤들 그룹의 그 목소리가 약화될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구명해주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윤석열 탄핵 탄핵 이후에 그 파면 전에만 해도 의원들 모이라 그러면 40명씩 관저에 가서 주르륵 줄 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이 열린 거기는 한데 이것이 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각자 도생이 시작이 됐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당대회도 하고 할 텐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저는 친윤 그룹들의 결속력은 좀 남아있다. 전 그렇게 두 가지 사안을 좀 나눠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아직도 생각합니다. 결속력이 남아있나요? 전당대회 때는 아마 친윤들이 또 승리를 거둘 거예요. 근데 사법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에는 이 죄수의 딜레마가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해서 잘 통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이따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요. 특검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으면 지금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사실은 이제 긴급 체포가 됐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건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도 해당이 되고 해서 결국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감추려고 했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제 김용대 사령관부터는 이제 외환죄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의 내란이 이제는 그 내란과 관련된 추가적인 그 범죄를 덮기 위한 행위 그걸 넘어서서 이제 외환의 영역이 새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전 내란 특검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통해 가지고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창에도 구속 200%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관련 소식은 내일 다시 전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신인규의 원샷 원킬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사진 한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골라온 사진 나경희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김문수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특검이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 보호 변호인단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공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로써 현재까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를 살펴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의원, 그리고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양자 전 의원 등이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윤석열을 구할 거라고 했던 전직 학원강사 전한길 씨는 이번에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상 당원으로 활동을 해야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데 아직 3개월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 전한길 씨가 또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좌파의 개딸이 있었다면 전한길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 수십만 명을 모아서 당을 움직이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전한길 씨 언행에 대해 조사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계속 수렁 상태인 것 같은데 우선 당권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큰 구도가 쌓여질 거라고 보세요? 뭐 국민의힘의 구도라는 건요.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55대 45 구도거든요. 그 55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당내 주류
영남 기득권, 뭐 찐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45라는 것은 그래도 이 당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 라는 그 망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45. 45%. 그래서 55대 45 룰이 항상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의 당직 선거는요. 당심이 80%, 민심이 20%입니다. 그 예. 제가 말한 55대 45 룰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상당히 좀 기울어져 있지만은 당내 선거는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찐윤 그룹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 국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찐윤 그룹들에는 지금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될 것이고 지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뭐 네. 안철수 의원 뭐 이런 분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경쟁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당을 고쳐낼 수가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큰 수렁과 더 큰 망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전 그렇게 예.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상당히 지금 여론에서는 좀 지지세가 약간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고심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전 결과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안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할 일이 별로 없고 유튜브 하시면 돼요. 마방을 계속하고 계시긴 예, 합니다. 그 정도의 예. 주목도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게 저의 평가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뭐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매우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안철수 만나러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지지세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에 이미 기울어진 55대 45 룰에 더해서 결국 8대 2라고 하는 이 당심의 벽을 전 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친윤 구도에서는 지금 장동혁 의원도 친윤 후보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뭐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어차피 자동 단일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의 룰 자체가 또 결선 투표로 가기 때문에 예. 결국 55대 45 룰 사이에서 친윤 그룹에서 한 명이 들어갈 것이고 예. 이제 개혁 그룹 내지는 그 소위 말하는 수도권 쪽을 대변하는 그룹에서 45% 거기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올려 세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장동혁이든 김문수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냈던 김문수 후보가 조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장동혁 후보는 워낙 뭐 예를 들면 인지도나 정치적인 구력이 오래되지는 않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수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김문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찐윤들이 굉장히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동혁을 민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이 찐윤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기회주의적인 태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언을 해서 누구를 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아마 지금 찐윤 그룹들은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될 것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특검 수사라든지 또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가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누구를 조직해서 밀고 이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다만 55대 45가 적용이 된다면은 결국 장동혁이 됐든 김문수가 됐든 그 그룹에서는 한 명 그러니까 소위 네. 말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만세, 윤석열 어게인 쪽에서는 한 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보태면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정권의 뭐 독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인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국민의힘의 명확한 한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